이제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르파리지앵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는 파비안 루이스 대신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켜서 미드필더 라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더해서 바르콜라 대신 곤살로 아무스를 선발로 출전시켜서 음바페를 왼쪽 윙어로 배치할 계획을 파리 생제르맹이 세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에 파비안 루이스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에메리 이 3명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3명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아무래도 밸런스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하키미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만 왼쪽에 있는 누누 멘데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내려서면서 3백을 만들었고요. 파비안 루이스도 공격할 때는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적절한 위치까지만 올라가면서 바르콜라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 뒤쪽에서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다 보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형태로 경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차전에서 이미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은 홈 경기다 보니까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난 경기처럼 안정적인 전형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이강인을 선발로 출정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고, 공격 지역에서는 음바페가 원톱으로 나오다 보니까 훈멜스와 슐로터백, 도르트문트의 센터백 사이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음바페가 상대 수비수들을 등지면서 볼을 받아야 되고 몸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가장 잘하는 건 최전방에 있는 9번 공격수가 있고 9번 공격수가 내려올 때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측면에 있다가 안으로 침투하는 이러한 형태다 보니까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면 음바페가 고립되는 상황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공격수인 무안이나 아니면 하무스를 투입해서 9번 공격수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전형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고려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1차전에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리카 헤르난데스 대신에 베랄두가 나오고 있죠. 아마 슈크리니아르나 다닐루가 왜 나오지 못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에 슈크리니아르와 다닐루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랄두가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랄두도 수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옆에 있는 누누 멘데스도 산초에게 돌파를 거의 모든 장면에서 허용을 했어요. 산초의 움직임을 잡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베랄두와 누누 멘데스가 붙어있는 이 왼쪽 라인에서 심지어 음바페까지 왼쪽에 나온다? 라고 해버리면 바르콜라가 나왔을 때는 수비적인 가담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바르콜라는 시즌 초반에 어떤 경기에서는 윙백처럼 뛰었던 경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바페가 나와버리면 왼쪽 측면 수비를 도와줄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이강인도 사실 파비안 루이스가 지난 경기에 나왔던 건 이강인보다는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더 수비적인 움직임,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죠. 이강인은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고 파비안 루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도 선발 출장시키고 하무스도 선발 출장시키면서 음바페를 왼쪽에 배치한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요 왼쪽 라인에서의 수비가 많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랄두, 누누 멘데스, 음바페, 이강인. 그런데 이쪽에서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지난 경기에서 되게 좋았어요. 산초도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자비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주면서 브란트와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처까지 합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비처를 따라서 미드필더가 끌려 들어가면 류에르송이 오버래핑을 하거나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류에르송까지 공격에 가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공격을 할 때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도 내려와야 되고 멘데스도 수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플러스 음바페까지 좀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몰라도 음바페는 수비를 하러 내려가지는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수비적인 부족함, 도르트문트의 공격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대1 경합 상황에 약간 문제가 있는 베랄두가 필크루크와 만난다 라는 것까지 더해지면 사실은 요 세 자리의 싸움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홈이지만 수비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든요. 물론 홈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무너져버리면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이미 누누 멘데스가 하키미만큼 정말 공격적인 풀백인데 수비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서 누누 멘데스를 오버래핑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엘리케 감독은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즌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보면 이제 도르트문트가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 여기서 좋은 찬스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에서 산초가 볼을 잡을 때 왼쪽 풀백인 누누 멘데스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브란트가 뛰어 들어가죠. 브란트가 볼을 잡는 순간 중앙 수비수인 리카르란데스가 끌려 나옵니다. 누누 멘데스도 끌려 나오고 리카르란데스도 끌려 나오고 그러면 뒤에 있었던 자비처가 순식간에 이 공간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자비처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 공간에서 자비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한두 장면이 아니라 경기 내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엘리케 감독이 1차전을 보고도 2차전에 이강인을 3미들에 두고 최전방에 하무스를 두면서 음바페를 왼쪽에 두는 왼쪽 라인의 수비력이 약해지는 이러한 전형을 굳이 만들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하무스가 나오지 않고 차라리 이 하무스의 공간에 바르콜라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바르콜라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수비적으로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것보다는 수비적으로 보완이 되거든요. 엘리케 감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콜라가 왼쪽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음바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고립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차라리 이번 시즌에 자주 했던 전형인데 덴벨레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두고 음바페와 바르콜라를 투톱에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르콜라가 가운데 있지만 수비할 때는 많이 내려와 주면서 측면 수비를 좀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르콜라가 실질적으로 공격할 때는 투톱에 있으니까 음바페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원톱이 앞선에 배치가 되면서 음바페 대신 앞쪽에서 싸워주는 이러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음바페에게 집중되었던 수비가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까지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 있지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 측면 공간을 좀 커버해주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데 집중할 필요가 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멘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측면 공간도 커버를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저 왼쪽 라인에 나왔을 때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로 기용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와 덴벨레를 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고정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 오른쪽 라인에서 덴벨레를 현재는 밀어낼 수 없는 상태고 이강인을 그렇다면 왼쪽 측면 공격수로 쓰자니 왼쪽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안 되니까 바르콜라가 더 우위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나오는 건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이강인 선수를 다소 주전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엘리케 감독이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수비 밸런스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최근에는 매우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해서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지 않고 요 뒷공간에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중원 싸움하고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로 기용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썼을 때도 파비안 루이스도 이 측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강인이 파비안 루이스보다 더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도르트문트가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 여기서 탈압박을 하고 볼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파비안 루이스도 그러한 역할을 곧잘 하는 편이긴 하지만 파비안 루이스보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지키는 역할을 더 잘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앙에서도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잡을 때 이강인이 볼을 잡고 상대의 전방 압박이 순간적으로 쏠리는 순간 이때 쏠리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을 하고 오히려 역습을 가져가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번 시즌에 비티냐가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런데 비티냐만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티냐 옆에서 파비안 루이스나 에메리가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만큼은 모르겠지만 에멜이라던가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볼을 지키거나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끔 만든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역할은 더 잘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로 쓴다 하더라도 후방에서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을 이끌어낸 다음에 역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역할로 이강인을 파비안 루이스 대신 선발 기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정말 공격적으로 전술을 짠다면 최근에 이러한 전술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콜라와 음바페가 투톱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음바페가 왼쪽, 바르콜라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덴벨레가 공격을 할 때 약간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바르콜라가 정말 측면 끝으로 빠져요. 그리고 음바페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고 이강인이 약간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인과 덴벨레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거고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와 바르콜라에게 연계를 해주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비티냐와 에메리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나왔던 전략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공격형 미드필더고 측면에 있는 선수가 덴벨레와 음바페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 경기가 완전히 망했죠 사실은. 하지만 엘리케 감독이 이러한 방식으로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고 리그 안에서도 몇 차례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으로 이강인을 공격적으로 아예 기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수비 밸런스를 약간 포기하는 대신에 공격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홈 경기에서 경기 결과를 뒤집는다 라는 컨셉으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르파리에지행의 이야기처럼 파비안 루이스 대신에 이강인, 바르콜라 대신에 하무스가 나온다면 음바페를 왼쪽에 두면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러한 전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쓰면서 음바페와 하무스의 투톱을 쓰고 덴벨레를 가운데 두면서 이강인이 측면 수비를 위해서 끌려 나가는 순간 덴벨레가 약간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좀 도와주는,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공격 라인에서도 음바페를 고립시키지 않는, 동시에 이강인을 쓰면서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공격 라인에 패스를 공급하는 퀄리티를 늘리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덴벨레가 최근에 수비도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기에 들어서는 꽤나 썼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4-4-2 전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 경기에서 일단 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르트문트의 공격 라인, 지난 경기만 보다 하더라도 산초, 자비처, 브란트, 필크루크, 아데에미 공격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수비 밸런스를 등한시하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이 경기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케 감독도 어느 정도 수비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꽤나 애를 먹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원정 경기는 조금 더 수비 밸런스를 위해서 파비안 루이스를 비롯한 안정적인 전형을 만들고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비롯한 공격적인 전형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성향이 강했던 엘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는 이강인을 선발로 쓸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발 라인업의 구상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